국회를 설득하기 전에 너무 좀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좋습니다. 모든 절차 다 밟아가면서 하면 좋죠. 하지만 이거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계속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다라는 거 하고 미군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들어와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1조 5천억 내라 그랬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당 김종대 의원. 네. 예.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이 노동, 무수단, 또 이제는 대포동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미사일의 입체적인 전력을 다 갖추고 있고 또 이러한 전력 무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래식 어떤 야포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한반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남북한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운데 우리의 안보 소요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드는 종말 단계 요격 체계입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마지막 하강 단계에서나 요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은 뭐냐 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요격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는 매우 파국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마지막 극단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라는 건 아직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제대로 된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장이 되는 보험 상품인지 아니면 불량 상품인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겨우 시험 비행 14번 했습니다. 개발된 지 27년째 되는 무기가 아직까지 우주에서 요격 실험은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효용이 불확실한 무기가 배치되는 것이 마치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가지고 해결책인 양 주장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그러나 효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비용은 너무나 큽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를 주축으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 공조가 지금 실현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북한을 관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데 주변국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라는 괴물이 한번 나오는 순간 북중러와 한밀이라는 진영의 논리로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큰 안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지정학적 부담을 매우 증폭시키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 말에 배치될 무기가 지금 당장 배치되는 무기도 아니에요. 내년 말까지 배치될 무기를 왜 애초 예정된 프로세스라면 연말쯤에 결정하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납득할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7월 7일 날 결정을 하고 하루 만에 발표한 다음에 이걸 성주로 갖고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이 부분을 검증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5만 명밖에 안 사는 시골 군민들에게 항복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저는 안보도 그렇게 어떤 증진이 안 될 뿐더러 무엇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사드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 또 굳이 그렇게 뭐 하느냐, 검증 안 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00%라는 거는 어떤 이 무기 체계에서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10가지 이상의 중첩적이고 아주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사드가 만능은 아닙니다. 뭐 패트리어트도 있고 뭐 이지스함의 새로운 무기 체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평가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써보자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주변국을 왜 이렇게 자극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하고 회담했는데 물론 사드 얘기 나왔죠. 그렇지만 분위기 뭐 그렇게 살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국 간에 서로 할 말하고 또 이해 증진 앞으로 또 협력해 나갈 거는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제 정치거든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국제 정치에서. 예를 들어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중국은 그 산둥 반도에 그 레이더망이 다 갖춰져 있어서 수천 킬로를 들여다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 손금 보듯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드라는 거는 이 표에서 보시듯이 이 정도입니다. 반경이 800km. 북한을 겨우 커버하고 요격 그 거리는 200km밖에 안 돼요.
중국을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주권 국가로서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마다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사드 배치를 사드 무기 체계 하나로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미국이 방어력을 제공해 준 것이다. 그게 끝이지. 이게 무슨 미국 MD냐. 미국 MD는 미 본토 방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 MD가 아니고 이건 순수 한반도 방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사드 하나만 보면 그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무기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 사람들조차 어떤 한미 또는 한국 MD라는 말을 쓰지가 않고 지역 M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뜻은 동북아 지역, 즉 한미일이 공동작전을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우리 그 가까운 데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 다른 무기 체계, 패트리어트, 스탠다드 미사일, 이건 이지스함에 배치되는 무기 체계인데 이것과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외부 다국적 국가들과 정보 공유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그다음에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미국 내에서 개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단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사드 배치는 이미 갖춰진 패트리어트에다가 더해서 앞으로 들어올 이지스 체계와 더해서 동북아의 지역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미국 사람 말을 믿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미국이 이 방향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한미일이 군사의 준동맹체제, 즉 새로운 집단방위 체제와 유사하게 이것이 하나의 미사일 방어 블록으로 묶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러한 어떤 주변의 여건들을 다 무시하고 이게 순수하게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는 중국, 러시아가 한국하고 사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미중이 지역 패권 경쟁을 하는 강대국 정치에 사실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포 하나가 빌미가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편승하고 흡수되는 겁니다. 한말에 우리가 동학 농민 반란을 조정이 제압하지 못하자 청나라 일본 다 같이 불러들여가지고 안보를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한말 이래 근세 이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런 지정학적인 여건, 강대국 정치라는 여건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안보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도 무기체계 하나만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근시안적인 태도로는 앞으로 거센 어떤 도전이 밀려오는 지정학적 여건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제가 정부의 통찰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더더욱 심의를 해서 특위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공론화해보자는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이제 주변국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또 이제 러시아도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러시아는 사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엊그제 푸틴하고 우리 저 대통령 만났는데 밝혀진 거로는 러시아 쪽에서 사드 얘기 자체를 꺼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저 러시아까지 그 출장해서 그 러시아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러시아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다. 수도 서울의 50km 전방에 지금 핵을 가지고 계속 미사일을 좀 쏴대고 있다.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냐, 안 하겠냐 했더니 러시아의 반응은 50km? 500km나 5000km 아니고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땅덩어리에 50km라는 걸 처음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걸 설명해 줬더니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수긍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엊그제 푸틴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 결과로도 나왔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득해 나가면 못할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 이건 정말 아니죠.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드 때문에 중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2번 열렸습니다. 그 2번 열렸을 때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국 러시아가 전략적인 연대를 해서 대처하기로 합의가 됐어요. 공동성명 2번 발표했습니다.
이게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만나가지고 사드 얘기 안 나왔다. 안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입장이 이미 나온 거고 반대입니다. 중국보다 더 반대예요, 러시아는. 오히려 동아시아에 미사일 기지를 이동하겠다는 극단적 발언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러, 공동 군사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딜레마적인 상황은 뭐냐 하면은 저는 이런 점들을 꼭 여당하고 정말 심도 깊게 토의하고 싶은 부분인데 중국, 러시아가 탈냉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연대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군사적인 연대까지 공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포위해 오니까 우리 중국, 러시아 이제 따로 놀지 말고 같이 가자. 이 얘기예요. 이게 사드가 불을 지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김진태 의원님 말씀대로 중국, 러시아를 설득했으면 참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사드 배치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중국이 제일 서운해하는 거는 미리 언질이라도 한번 좀 주지. 며칠 전에라도. 그렇게 전략적 동반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뒤통수 치는 게 과연 바른 거냐? 이게 서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도 보니까 매우 나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 전략적 자산 아닙니까? 러시아 아닙니까? 우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북한을 우리 힘으로 관리 못하니까 같이 해가자고 여태까지 그 모멘텀 쌓아왔고 박근혜 대통령 작년 9월 천안만 성루에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나 집권당이 또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 뭘 하자겠다는 건지 도무지 방향성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자, 중국, 러시아 관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문제의 시발점이 뭡니까? 이 사드 문제의 시발점. 북핵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만나서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입장을 다시 양국 간에 확인하고 천명한 겁니다. 근데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한러 관계가. 글쎄 꼭 그렇게 뭐 보고 싶은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양국 정상 간에 북핵 인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양국 간에 철저하게 공조한다. 이런 또 사드에 관한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이랬으면 그 관계가 더 개선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게 상식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MD 체계 이 말 많이 하는데요. 미국 그 미사일 체계 우리 그냥 줏대도 없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인데요. 쉽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사드가 미국 평택 미군 기지만을 보호하는 것이냐? 예? 북에서 지금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러면 평택 미군 기지로 날라올 때만 요격하고 대전이나 대구 쪽으로 가는 거는 쏘지 않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예? 미국은 우리하고 방위조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여기 주한미군이 와 있습니다. 이게 미군 보호냐, 대한민국 국민 보호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른 데 날아가는 것도 다 요격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께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일단 조금 더 김종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드 포대의 사정거리는 200km입니다. 근데 이 200km는 지도상에서 200km가 아니라 공중을 향해 200km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도상으로는 한 150km도 될까 말까예요. 이게 진짜 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어 범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후면은 방어 못하고 전방만 방어하는 무기 체계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무기를 굳이 영랑권에 두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대규모 전쟁 물자 비축 기지를 갖고 있는 부산이라든가 칠곡이라든가 이런 데의 어떤 전략적인 지점을 자기들이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고 이 사드 미사일 요격 체계는 현재 사정거리가 200km라고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여러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평택 방어가 벅찹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어떤 제한적 효용이 있는 걸 그러면 이것만 방어하고 만다는 얘기냐? 여기서 이제 MD가 나오는 것이죠. 그때 다른 무기 체계, 이지스함에 있는 스탠다드 미사일이라든가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이라든가 이런 무기 체계를 한미일이 같이 동원해가지고 통합 체계를 만들자. 그러면 된다. 이게 미국 MD가 아니면 뭐가 미국 MD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가일층 향상시킨다 그러지만
한일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혁됩니다. 우리 지금 일본이 우리 군사 동맹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하고 앞으로 같은 공통작전 교전 수칙, 공통작전 상황도를 운영하게 된다는 게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안보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하고 완전히 관계가 전후 체계가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사드의 문제의 출발점은 뭐냐? 북한 핵 맞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예요. 그런데 이 고도화를 지난 7년간 사실 우리 방치해 왔습니다. 이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실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사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드가 궁극적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면 그동안에 우리가 놓친 기회를 다시 움켜줘야 됩니다. 그건 역시 외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외교거든요. 지금 그게 절벽에서 다 길이 끊겼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드에 매달리고 이지스함에 매달려서 우리 대한민국 안전 보장됩니까? 다른 수단에 의한,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우리 놓친 안보를 마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실기합니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극단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라는 건 아직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그 제대로 된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장이 되는 보험 상품인지 아니면 불량 상품인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겨우 시험 비행 14번 했습니다. 개발된 지 27년째 되는 무기가 아직까지 우주에서 요격 실험은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효용이 불확실한 무기가 배치되는 것이 마치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가지고 해결책인 양 주장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그러나 효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비용은 너무나 큽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를 주축으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 공조가 지금 실현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북한을 관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데 주변국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라는 괴물이 한번 나오는 순간 북중러와 한밀이라는 진영의 논리로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큰 안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지정학적 부담을 매우 증폭시키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 말에 효율적으로 평가된 이걸 가지고 한번 써보자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주변국을 왜 이렇게 자극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하고 회담했는데 물론 사드 얘기 나왔죠. 그렇지만 분위기 뭐 그렇게 살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국 간에 서로 할 말하고 또 이해 증진 앞으로 또 협력해 나갈 거는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제 그 정치거든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국제 정치에서. 예를 들어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중국은 그 산둥 반도에 그 레이더망이 다 갖춰져 있어서 수천 킬로를 들여다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 손금 보듯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드라는 거는 이 표에서 보시듯이 이 정도입니다. 반경이 800km. 북한을 겨우 커버하고 요격 그 거리는 200km밖에 안 돼요. 중국을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주권 국가로서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마다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드 배치를 사드 무기체계 하나로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미국이 방어력을 제공해 준 것이다. 그게 끝이지. 이게 무슨 미국 MD냐. 미국 MD는 미 본토 방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 MD가 아니고 이건 순수 한반도 방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사드 하나만 보면 그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 사람들조차 어떤 한미 또는 한국 MD라는 말을 쓰지가 않고 지역 M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뜻은 동북아 지역, 즉 한미일이 공동작전을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우리 그 가까운 데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드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다른 무기체계, 패트리어트, 스탠다드 미사일, 이건 이지스함에 배치되는 무기체계인데 이것과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외부 다국적 국가들과 정보 공유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그다음에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미국 내에서 개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단계적이고 국회를 설득하기 전에 너무 좀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좋습니다. 모든 절차 다 밟아가면서 하면 좋죠. 하지만 이거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계속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다라는 거 하고 미군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들어와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1조 5천억 내라 그랬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당 김종대 의원. 예. 예,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이 노동, 무수단, 또 이제는 대포동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미사일의 입체적인 전력을 다 갖추고 있고 또 이러한 전력 무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래식 어떤 야포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한반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남북한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운데 우리의 안보 소요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드는 종말 단계 요격 체계입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마지막 하강 단계에서나 요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은 뭐냐 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요격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는 매우 파국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무기가 지금 당장 배치되는 무기도 아니에요. 내년 말까지 배치될 무기를 왜 애초 예정된 프로세스라면 연말쯤에 결정하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납득할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7월 7일 날 결정을 하고 하루 만에 발표한 다음에 이걸 성주로 갖고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이 부분을 검증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5만 명밖에 안 사는 시골 군민들에게 항복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저는 안보도 그렇게 어떤 그 증진이 안 될 뿐더러 무엇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사드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 또 굳이 그렇게 뭐 하느냐, 검증 안 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00%라는 거는 어떤 이 무기 체계에서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10가지 이상의 중첩적이고 아주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사드가 만능은 아닙니다. 뭐 패트리어트도 있고 뭐 이지스함의 새로운 무기 체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오죽하면 미국 사람들조차 어떤 한미 또는 한국 MD라는 말을 쓰지가 않고 지역 M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뜻은 동북아 지역, 즉 한미일이 공동작전을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우리 그 가까운 데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 다른 무기 체계, 패트리어트, 스탠다드 미사일, 이건 이지스함에 배치되는 무기 체계인데 이것과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외부 다국적 국가들과 정보 공유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 그다음에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미국 내에서 개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단계적이고 탄력적인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번에 사드 배치는 이미 갖춰진 패트리어트에다가 더해서 앞으로 들어올 이지스 체계와 더해서 동북아의 지역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미국 사람 말을 믿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미국이 이 방향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한미일이 군사에 준동을 할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7월 7일 날 결정을 하고 하루 만에 발표한 다음에 이걸 성주로 갖고 내려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이 부분을 검증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5만 명밖에 안 사는 시골 군민들에게 항복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 저는 안보도 그렇게 어떤 그 증진이 안 될 뿐더러 무엇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사드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왜 또 굳이 그렇게 뭐 하느냐, 검증 안 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100%라는 거는 어떤 이 무기 체계에서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10가지 이상의 중첩적이고 아주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뭐든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겁니다. 사드가 만능은 아닙니다. 뭐 패트리어트도 있고 뭐 이지스함의 새로운 무기 체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평가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써보자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주변국을 왜 이렇게 자극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하고 회담했는데 물론 사드 얘기 나왔죠. 그렇지만 분위기 뭐 그렇게 살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국 간에 서로 할 말하고 또 이해 증진 앞으로 또 협력해 나갈 거는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제 그 정치거든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끙끙 앓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국제 정치에서. 예를 들어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중국은 그 산둥 반도에 그 레이더망이 다 갖춰져 있어서 수천 킬로를 들여다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 손금 보듯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드라는 거는 이 표에서 보시듯이 이 정도입니다. 반경이 800km. 북한을 겨우 커버하고 요격 그 거리는 200km밖에 안 돼요. 중국을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정말 주권 국가로서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마다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드 배치를 사드 무기체계 하나로만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반도 방어를 위해서 미국이 방어력을 제공해 준 것이다. 그게 끝이지. 이게 무슨 미국 MD냐. 미국 MD는 미 본토 방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 MD가 아니고 이건 순수 한반도 방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사드 하나만 보면 그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드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를 설득하기 전에 너무 좀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좋습니다. 모든 절차 다 밟아가면서 하면 좋죠. 하지만 이거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계속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다라는 거 하고 미군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들어와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1조 5천억 내라 그랬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당 김종대 의원. 예. 예,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이 노동, 무수단, 또 이제는 대포동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미사일의 입체적인 전력을 다 갖추고 있고 또 이러한 전력 무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래식 어떤 야포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한반도를 초토화할 수 있는 남북한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운데 우리의 안보 소요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드는 종말 단계 요격 체계입니다. 즉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마지막 하강 단계에서나 요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은 뭐냐 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요격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는 매우 파국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마지막 극단적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라는 건 아직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그 제대로 된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장이 되는 보험 상품인지 아니면 불량 상품인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겨우 시험 비행 14번 했습니다. 개발된 지 27년째 되는 무기가 아직까지 우주에서 요격 실험은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효용이 불확실한 무기가 배치되는 것이 마치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가지고 해결책인 양 주장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그러나 효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비용은 너무나 큽니다. 지금은 유엔 안보리를 주축으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국제 공조가 지금 실현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 체제에 균열이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북한을 관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데 주변국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라는 괴물이 한번 나오는 순간 북중러와 한밀이라는 진영의 논리로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큰 안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지정학적 부담을 매우 증폭시키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 말에 배치될 무기가 지금 당장 배치되는 무기도 아니에요. 내년 말까지 배치될 무기를 왜 애초 예정된 프로세스라면 연말쯤에 결정하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납득할 설명을